톡톡 사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구독자로 매일 올라오는 사연만 재미있게 듣고 있다가 문득 얼마 전에 있었던 어이없는 일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올라오는 사연들에 비하면 별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기가 막히는 일이 또 어디 있냐면서 이런 건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사연으로 제보해서 소문도 좀 내고 그렇게 사람들 귀에 들어가서 창피한 일인 줄 알아야 한다. 주변 지인들이 저보다 더 성화를 부려서 용기 내서 사연을 제보하게 됐어요. 제가 제보할 사연은 많은 굴곡을 넘어 결국 파토나게 된 저의 결혼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연을 쓰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데 왜 이런 불구덩이를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답답하기도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번, 1000번이라도 욕을 먹어도 싼 부분인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욕먹을 각오 단단히 하고 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으로 한껏 들떠 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작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결혼 시원하게 파토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듣고 그래요. 너는 제사할 때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라고요. 멍청하게 그대로 시집갈 뻔했던 거 조상신이 제 양쪽 팔다리 붙잡고 뜯어 말린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그만큼 제가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할 뻔했었거든요. 여러분은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판단할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럼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는 기준은요? 외모, 성격, 재력? 누구나 사람을 판단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총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기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제 기준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첫째도 성격, 둘째도 성격, 셋째도 성격이거든요. 제가 다른 건 안 보고 오로지 그 사람의 성격만 보게 된 건 120% 제가 자라온 환경 때문입니다. 가정 환경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두 분 모두 어디 길에 가다가 딱 마주치면 와, 저 사람 진짜 부티나게 생겼다. 저 사람 진짜 돈 많아 보인다. 두 분 다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세요. 실제로도 피부과며 미용실이며 보여지는 곳엔 많은 비용을 투자하시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두 분 다 걱정이라고는 하나 없이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시면서 그런 분위기가 풍기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저도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라서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얼굴에서 딱 태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성형외과에 가서 주사를 맞고 비싼 관리를 받고 해도 마음이 어지럽고 힘든 사람은 얼굴에 지울 수가 없는 깊은 주름이 가 있고 반대로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은 밝은 피부, 표정에서 티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제 편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저희 부모님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이야기가 또 다른 데로 잠깐 샜네요. 여튼 걱정이라고는 나이 먹고 시집 안 가는 막내딸밖에 없는 부모님은 그렇게 누가 봐도 근심 없는 모습, 여유로운 생활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두 분이 그런 여유를 얻기 위해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수성가라고 하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누구 하나 자식한테 땅 한마직이라도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잘 사시는 분들이 안 계셨어요. 오히려 뒷바라지를 받아야 할 대상이셨죠. 그런 개천 같은 집안에서 아버지는 그야말로 용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어렸을 때 남의 집 머슴으로 팔려갔었대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족들을 살아생전에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내가 피똥쌀 정도로 일해서 우리 가족들 다른 건 몰라도 한 지붕 밑에 다 같이 살 수는 있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셨대요. 나무도 해오고 물도 떠다 나르고 그 집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뭐가 됐든지 싫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하고 내내 하면서 아주 작은 심부름이라도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좋게 본 주인집에서 저희 아버지는 여기 있을 인재가 아니다.
될성 부른 놈이다 칭찬을 하면서 야간 학교도 보내주고 기술도 배우라고 직장도 잡아주고 했다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됐냐고요? 그 주인집에서 눈썰미가 아주 좋았던 모양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밑바닥부터 시작했고 승진을 하고 모아둔 돈과 기술로 자기 사업체를 차리고 업종은 밝히기 좀 그렇지만 지금은 연 매출 1,000억대가 나오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엄연한 사장님이 되셨어요. 단시간에 큰 성장을 한 중소기업으로도 유명하지만 그렇게 번 돈을 자식 주머니로는 안 넣어주셔도 사회에 환원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나눠주고 저기 개발도상국에 학교를 짓는데 투자를 하는 인품까지 훌륭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연 매출 1,000억대의 공장장이 된 데는 물론 신사임당 저리가라인 저희 어머니의 뒷바라지가 가장 큰 몫을 했다고 그건 저도 자부할 수 있어요. 저희 외갓집은 친가 쪽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흔히 금수저라고 하잖아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 디자인, 특히 패션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았고 중학교 때부터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 엘리트 중에 엘리트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 공장에 취업했을 당시 어머니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고 두 분의 취미인 음악 감상이 운명적으로 두 분을 이어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주말마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LP 감상실에 가서 음악을 들었고 아버지는 주말까지 일을 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실어 마침 그곳에 갔는데 두 분이 정말 우연히 거기서 만나게 된 거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첫눈에 반해서 거의 3개월 내내 졸졸 쫓아다니고 처음에는 죽자 사자 거절했던 어머니 역시 아버지의 성실함과 믿음직스러움에 반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가 공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출신도 명확하지 않은 그저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으니까 결혼은 하기까지 집안 반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저희 외할머니 지금 봐도 엄청나게 깐깐하시거든요. 나이가 90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등 굽은 데 없이 꼿꼿하게 지팡이 짚고 걸어 다니시는데 그때는 또 얼마나 꼬장꼬장 하셨을지. 죽어라고 반대하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노트를 내미셨대요. 두꺼운 줄 노트에 저희 어머니랑 앞으로 어떻게 살지, 자기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지 밤마다 빽빽하게 쓴 다짐과 계획의 글들을 보고 결혼을 허락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봐도 눈꼴 시려운 두 인꼬 부부가 제 부모님이 되셨고 그렇게 저를 낳아 기르면서 계획에 박차를 가해 큰 공장을 세우셨다는 자수성가 스토리. 제가 왜 이렇게 저희 부모님 얘기를 길게 하나 궁금하시죠? 그렇게 운명적으로 만나 집안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만나게 되신 저희 부모님 밑에서 나온 저는 운명적인 사랑은커녕 오로지 돈 무슨 앵무새처럼 재산 얘기만 꺼내는 별 볼 일 없는 남자들이랑만 선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군요. 네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래. 나이도 좀 더 먹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하다 보면 너도 엄마랑 아빠처럼 보자마자 딱 끌리는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을 거라니까.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정말 좋은 선자리가 하나 들어왔거든? 혹시 알아? 그 주말에 나오는 게 네 운명의 상대인지? 나이가 아직 어려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지 못한 거다. 더 많이 만나보면 나온다. 그렇게 수많은 인연이 아닌 사람들과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셔가면서 제 나이는 이제 슬슬 남들이 노처녀라고 걱정하는 나이까지 다가왔어요. 제가 봐도 슬슬 이제 결혼 시장에서 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느낄 정도로 말이에요. 부모님도 마음이 슬슬 급해지시는 거죠. 번듯한 사업체 있겠다. 부부 사이 금술 좋겠다. 좋은 대학 나와서 아버지 일 착실하게 돕는 딸 있겠다. 이제 건실한 사위만 들어오면 완벽한 가족이 완성되는데 딸이라고 하나 있는 건 선자리에 나갈 때마다 학을 떼면서 돌아오니까 저거 저러다 결혼 못하는 거 아니냐. 부모님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태
제가 부모님 속 뒤집고 싶어서 결혼을 안 하고 버텼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정말 선자리에 나갈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왔었거든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조화영이라고 합니다. 화영 씨 안녕하세요. 저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화영 씨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피차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것 같은데 저희 격식 차리지 말고 좀 편하게 얘기해 볼까요? 화영 씨는 지금 무슨 일 하신다고요? 전 아버지 회사에서 비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규모도 있고 아버지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가업을 물려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옆에서 아버지 일 서포트 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속으로 탈락 버튼이라도 있으면 연타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맞선 상대는 의자에 앉은 지 10초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앉자마자 은근슬쩍 저희 직업을 떠보더라고요. 뻔히 저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공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나왔으면서 마치 제가 그걸 물려받을 수 있냐 없냐 시험하는 느낌이 들어서 확 깨더라고요. 여태 나왔던 선자리가 거의 다 이런 식이었고 매번 겪는 일이었지만 쉽게 적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골이 나더라고요. 화영 씨는 외동딸이라서 재산 분할에서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으시겠네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속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리할 거 지금부터 잘 정리하고 있거든요. 결혼을 하면 아이는 몇 명이나 낳으실 계획이세요? 저희 아버지 쪽 지인들만 따져놓고 봤을 때 양쪽 다 결혼식 하객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올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대관을 미리 해놓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 둘만 놓고 따져봤을 때 어느 하나 손해보는 결혼은 아닐 것 같네요. 결혼 대신에 장사란 단어를 집어넣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얘기들.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선자리에 나왔지만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오로지 관심은 제가 물려받을 아버지의 재산, 결혼을 하고 나면 주어질 가족의 지원뿐이었죠. 거기다 제 손주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눈을 감을 거라면서 죽어라 열심히 운동하시는 건강 욕심 많은 저희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제 앞에 앉아서 뻔뻔하게 유산은 어떻게 되냐, 상속분은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남자들을 보면서 제가 결혼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 와중에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기 일쑤였죠. 이제 너도 나이가 적지 않아. 청춘 좋지. 근데 즐길 만큼 즐겼잖니. 부모님을 보고 넌 느끼는 것도 없냐? 아무리 혼자서 재밌게 살고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오는 안정감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귀한 것들이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한테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일러주면서 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선만 보러 나갔다 하면 강간무소식이야, 강간무소식이. 여보, 우리 집이 그렇게 별론가? 우리 집이 별로겠어요. 오히려 너무 행복하게 키웠나 봐요, 얘를. 쓸데없이 눈만 높아져서 이러다가 비혼주의자니 뭐니 하면서 결혼 안 하겠다고 들어놓을까 봐 걱정이에요.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개차반인 집안에 시집가서 귀하게 키워놓은 딸 개고생했으면 좋겠어요? 선자리에 나왔는데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건 하나도 없고 날 앞에 빤히 앉혀놓고 장인어른 장모님 안부만 몇 시간 동안 물어보다가 가는 사람들이 비정상 아니에요? 그렇게 선자리가 거듭될수록 정말 저는 어디 돗대기 시장에서 아무렇게나 가격표 붙여서 판매하는 상품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선자리에 나온 남자들은 죄다 저를 물건 마냥 이리저리 들여다보고 저리 재보고 하면서 어떻게든 가격을 드시해보려고 눈에 불을 켠 장사치들같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 더 이상 불필요한 선은 보지 않겠다. 차라리 혼자 살겠다 선언을 했죠. 당연히 저희 부모님 뒷목 잡고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네가 언제 살면서 부모님 마음에다 대못 한번 제대로 받겠구나 예상은 했다만 그게 결혼일 줄 누가 알았겠어, 어? 사위감 데려오기 전까진 너한테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 당장 나가. 저라고 결혼을 안 하고 싶었겠어요. 이제 남아있는 주변 친구들도 몇 안 남았어요.
축의금으로 나간 돈만 대체 얼만지.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저랑 같이 살 사람인데 최소한 저희 부모님만큼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저도 그래, 내가 이 사람이라면 평생 의지하며 같이 살 수 있겠다. 이런 결심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눈이 높은 게 아니라 결혼이 그만큼 신중한 일이니까 고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슬슬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죠. 저도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정말 어지간한 하자가 아니면 내가 딱 마음 먹고 눈 감아준다 결심을 했었고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각자 정해진 운명의 짝이라게 있는 걸까요? 다시는 선을 안 보겠다. 동네에 사는 친한 친구들과 퇴근 후에 맥주 마시면서 선언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저를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소개팅 좀 봐보라고요. 야, 선이랑 소개팅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내가 선 안 본다고 한지 1분도 안 지났다. 남자랑 앉아서 밥 먹는 게 이곤이 날 정도인데 뭐 소개팅? 아니지. 선짜리야. 너네 아버지가 뭐 하는지 다 아는 놈들이 나오는 거고. 소개팅이야 주선해주는 내가 너네 집 얘기 안 꺼내면 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서 네가 소개 안 받는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소개받을 후임들 널렸으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라 너. 직업도 약사에다가 그 나이 먹고 허세도 없어. 일만 하느라 여자를 못 만나고 살았단다. 이 정도면 하늘에서 너 만나라고 점주해 주신 수준 아니야? 그럼 제발 부탁이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 집 얘기 요만큼도 하지 말아주라. 어? 네 말대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 소개팅 자리는 나갈 테니까 집 얘기를 해도 내가 할 수 있게 제발 부탁한다. 그렇게 저희 집 얘기는 쏙 빼고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팅을 제안받아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뭐 눈물만 안 흘리셨지 쌍수 들고 환영이셨죠. 저는 소개팅을 주선해준 친구에게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대한 얘기는 절대 입도 뻥끗 말아달라고요. 그렇게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예비신랑을 처음 만나게 됐고 왜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정말 거짓말처럼 종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니까요. 은미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는데 춥진 않으셨어요? 혹시 몰라서 핫팩을 챙겨오긴 했는데 아직 밖에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이거 쥐고 계세요. 그런 소개팅 자리는 생전 처음이었어요. 약사라고 해서 당연히 자기 직업 때문에 콧대가 잔뜩 높아져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런 예비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첫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날씨 얘기, 취미 얘기, 가족과 관련된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둘은 소개팅을 하는 카페에서 3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는 생각을 한 건 예비신랑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려서 다음 일정 때문에 아쉽지만 먼저 자리를 뜨는 저를 다급하게 붙잡더니 사실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주말에 밥도 먹고 영화도 볼 수 있냐고 약속을 잡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좋다고 얘기하고 집에 돌아와서 소개팅은 어땠냐는 엄마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만난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겠어. 엄마 말대로 사람이 다 제 짝이 있는 건가 봐. 뭐 한 번 만나고 와서 벌써부터 결혼 얘기를 하냐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타박을 듣긴 했지만 그렇게 자기 결혼 상대는 잘 알아보나 봐요.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연락을 기다리고 만나기로 한 주말만 내내 기다리게 되고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데이트 3번 만에 예비신랑에게 고백을 받았고 10번째 데이트에서는 결혼 생각이 있냐는 넌지시 돌려묻는 프로포즈까지 받게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딱 알아봤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있었다면 톡톡 사연에다 제 얘기를 제보할 일은 아마도 없었겠죠. 저희 사이는 너무 순탄하고 세상에 또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다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남자도 포기해야 될 정도로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 주인공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네,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한참 나오고 있을 때 남편이 저에게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힌트를 넌지시 줬던 적이 있었어요. 당신 어머님은 어떤 분이셔? 분명 당신 닮으면 인자하고 자상하시고 그러실 것 같긴 하다. 그냥 궁금해서. 우리 엄마? 아니야, 엄청 까다로워. 까다롭다기보단 뭐라고 해야지? 매사에 신중하신 편이라서 남들이 봤을 땐 왜 저렇게 까탈스럽게구나 이런 소리도 자주 들으시곤 해. 정말? 사실 우리 곧 인사 가야 하잖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 얘기 좀 미리 해두고 싶어서. 우리 어머니가 속마음은 안 그러신데 말을 조금 거칠게 하는 편이야. 그래서 살면서 오해도 많이 겪고 했는데 내가 겪어온 우리 어머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 나도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나 약대 입시 준비하는데 나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셨어. 그래서 남들이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자랑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나도 남들 앞에서 그런 모습이 창피할 때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가족이잖아. 이해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도 만나면서 가족에 대한 얘기를 서로 한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데 예비신랑의 모습에 조금 당황하긴 했어요. 대체 어느 정도로 말을 세게 하길래 저렇게 미리서부터 겁을 먹고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꺼내나 싶어서 괜히 저까지 덩달아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시댁에 인사를 간 첫날에 왜 예비신랑이 그렇게 밑밥 아닌 밑밥을 깔아두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사연을 쓰면서 얘기하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교양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조화영이라고 합니다. 시댁이 될 곳이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식은땀이 삐질삐질 나서 예비신랑 약국에서 가져온 우황청심환까지 먹어가면서 그렇게 마음을 달랬다니까요. 어려운 자리니까 무조건 웃어야겠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이걸로라도 점수 따고 들어가야겠다 해서 어머님을 보자마자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 표정은 얼음장과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첫 인사는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넌 어머니가 안 계시니? 우리가 언제 봤다고 어머님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 내가 아직 결혼을 허락한 것도 아닌데 누구 맘대로 어머니래? 옆에서 듣고 있던 예비 신랑도 시겁해서 저한테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 어머님을 붙잡고 막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라서 자세히 듣진 못했는데 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냐 책망하는 얘기를 들었었죠. 사연을 옮겨 적는데도 아직 그 얼굴이랑 말투가 생각이 나서 가슴이 덜컹하는데 정말 제 입장이었으면 놀라지 않으셨겠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어머니가 사실 마음은 안 그러신데 말투가 좀 오해받을 만한 그런 말투셔.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저도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님이 집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거실에서 TV를 보신다고 나와보지도 않으신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하긴 했죠. 제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집에 온 건데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구석이 있나? 왜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홀대하는 느낌이 들지 싶었는데 거기서 인사 온 예비 며느리 입장인 제가 가족들 붙잡고 막 따져 물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저 무시하냐고,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속으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물었죠. 그래도 엄마가 너 온다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은데 배고프지? 우리 우선 밥부터 먹고 천천히 얘기하자. 아버지 손님 왔는데 그만하시고 좀 오세요. 그제서야 느릿느릿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서 식탁으로 향하시는 아버님께도 고개를 숙여 꾸벅 인사를 했지만 저를 그냥 슬쩍 보시고는 별 다른 반응도 안 하시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사람들한테 무시받아 본 적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렇게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기도 하나, 진짜 내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있나?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정상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이어서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여차저차해서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신랑 그리고 제가 한 식탁에 앉아서 어색한 식사를 시작하게 됐죠. 저는 정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예비 신랑도 그런 제가 신경 쓰였는지 옆에서 이것도 먹어봐라, 이것도 맛있다, 반찬 그릇을 밀어주면서 혼자 고군분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대뜸 그러세요. 어디서 일한다고? 예비 시어머니가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치 처음 선자리에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예비 신랑이 미리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처음 인사 간 자리에서 서로 어색해서 할 얘기가 없을 테니까 당신 얘기를 부모님께 많이 하진 않았다고. 직접 소개도 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면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불편해도 부모님이랑 얘기 많이 해보라고요. 아, 저 주식회사 땡땡에서 사장님 수행비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수행비서라는 얘기를 꺼내자마자 예비 시부모의 인상이 확 구겨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장님이 아니라 아버지다. 아버지 회사에서 차근차근 일 배우고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수행비서 일을 하고 있다 설명을 덧붙이려다가 그 얼굴을 보니까 차마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데 괜히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가 철없고 공주처럼 자란 외동딸처럼 보이진 않을까 걱정도 됐고요. 이어지는 두 분의 대답을 듣고 나니까 아, 내가 정말 우리 집안을 밝히지 않은 게 잘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행비서? 비서면 내가 아는 그 비서 맞는 거지? 남 시중 들고 월급 받는. 거기다가 주식회사. 땡땡이면 거기 그 외곽도로 있는 쪽에 그 공장 말하는 거 아니냐? 요즘 뉴스 보면 기업들이랑 수행비서 사이에 불미스러운 스캔들도 많이 나오던데. 회사에서 처신 조심해야겠구나. 결혼하고 나면 일을 그만둘 생각은 있니? 난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런 더러운 얘기로 오르내리는 건 딱 질색이라서 말이다. 저 밥 먹는 것도 까먹고 눈만 꿈뻑거리고 앉아 있었다니까요. 대체 이게 전부 무슨 말씀이신지 하고요. 남들은 아버지 낙하산 타고 들어와서 비서라는 직책만 달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이름만 올려두고 월급 타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얘기 못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놀고 먹는 딸한테 따박따박 월급 챙겨주실 정도로 너그러우신 분도 아니고요. 9시부터 6시까지인 근무 시간을 지켜본 적이 제가 회사에 입사한 8년 차가 되어 가는데 장담하건대 10손가락을 꼽을 수 있을 정도예요. 회사 일이라면 항상 손수 돌보셔야 하는 피곤한 사장님 스타일인 아버지 덕분에 새벽 6시 반부터 차를 끌고 여기 모시고 갔다가 저기 모시고 갔다가 또 회사 일만 하면 다행이게요. 주말에는 후원 사업부터 장학재단 미팅까지 제가 옆에 밀착 마크하면서 스케줄 잡고 조율하느라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개고생한 8년간의 회사 생활을 시댁 말 한마디에 종이 접듯이 접어버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에 비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장님의 업무를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 가벼운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임신을 하거나 결혼을 한 이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휴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는데 요즘 또 맞벌이 아니면 힘들다고 하잖아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일해보고 싶습니다. 제 대답에도 시부모님들은 뚱한 표정, 어딘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얼굴로 이렇다 할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고 예비 신랑만 중간에서 진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자리를 빨리 마무리하려고 애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제 첫 인사 자리는 그렇게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왜 그렇게 무시를 당해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저 역시 불편한 마음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예비 신랑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내가 인사 가기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 우리 엄마가 내 뒷바라지를 하도 열심히 해주다 보니까
약사라는 내 커리어가 엄마 명함이 됐다고. 내가 말 못한 게 있는데 우리 엄마가 의사 집안으로 시집 오면서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그렇게 혹독하게 당했대. 자랑할 만한 일이 절대 아닌 거 아는데도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엄마가 학벌이나 남한테 보여지는 것들에 더 집착하고 신경을 많이 쓰이는 것 같아. 창피한 일인 거 알고 있는데 절대 네가 모자라거나 못나서 무시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있다. 정말 미안하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서. 마음 많이 상했을 텐데 오늘은 들어가서 푹 쉬어. 인사한다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어. 제가 참 철이 없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괜시리 제 눈치를 보고 있는 예비신랑이 짠하게 느껴지는 거죠. 뭐 옛날 분들 시집살이 혹독하게 당했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던 거고, 그런 시댁에서 살았으면 정말 본인이 쌓아놓은 커리어라고는 아들이 전부인데 그 커리어를 이제 막 며느리라고 들어온 사람이 빼앗아 가는 것 같고, 그럼 다 뺏긴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겠구나. 거기서 예비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했던 거겠죠. 욕은 제가 다 들어먹었는데 생각이 참 짧았던 거예요. 잘 다녀왔냐는 부모님의 물음에 아주 잘 다녀왔다고 걱정하실까봐 괜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방에 들어가서 주선자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오늘 인사를 다녀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이쪽 집에서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내가 이대로 잠자코 있는 게 맞냐고요. 야, 내가 다리 놓은 건데 네 얘기 듣고 나니까 내가 괜히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 근데 네 말대로라면 집안에 대한 얘기는 당분간 항구하는 게 맞지 않겠어? 네가 계속 그랬잖아. 집안 보는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 안 할 거라고. 너 지금 그렇게 결혼 준비하는 이유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거라며. 근데 너네 집안 얘기했다가 태도가 싹 돌변하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속물 인증하는 거 아니야? 친구 얘기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무시당하는 게 열받아서 사실 우리 집안도 그렇게 꼴리는 집안은 아니다. 냅다 말할 생각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 집안의 태도가 싹 바뀌면 그건 그거 나름대로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친구 말대로 아직 결혼식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닌데 조금은 천천히 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정말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흔드는 일들은 인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더욱 충격의 연속이었죠. 어느 날 주말에 예비 신랑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께서 골프 라운딩을 가려고 하는데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먼저 얘기를 꺼내셨다고요. 첫 인사가 그렇게 좋게 끝난 게 아니어서 시부모님께서도 나름대로 마음을 많이 써주시고 계셨나 보다 생각이 드니까 뭔가 마음도 한풀 꺾이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좋다고 알겠다고 하고 골프장으로 갔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전동 카트만 덩그러니 있고 저희 게임을 진행해 주실 캐디님은 어딜 봐도 안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캐디님 따로 안 붙였어요? 우리 한 번도 노캐디로 진행한 적이 없었잖아.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신랑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몸을 풀고 계시는 어머님에게 먼저 물어봤죠. 그런데 어머님이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정말 하나도 모른다는 얼굴로 골프채로 저를 툭 가리키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노캐디는 왜 노캐디야? 저기 캐디 있잖아. 예, 너 비서 일하면서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봤니? 당연히 사장님 골프 시중은 네가 들었을 거 아니야. 어차피 얘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잖아. 얘 뭐하니? 카트 네가 끌어라. 당신도 얼른 카트에 골프백이랑 실어. 전 전동 카트 앞에 서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누가 골프채로 제 머리를 크게 친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요. 대체 어머님은 비서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내가 본인 종이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여기서 내가 골프채를 집어던지고 그냥 나가버릴까?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가장 화가 나는 건 본인이 무슨 말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말리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에게 내가 뭐 못할 말이라도 했냐 오히려 다그치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캐디비가 얼마나 한다고요? 저도 캐디님 없이 골프 쳐본 적이 없어서요. 제가 다 낼 테니까 그냥 캐디 쓰시죠. 얘 말하는 것 봐라. 얘, 너 지금 거울 좀 봐봐. 너 아주 나 잡아먹겠다. 내가 캐디비 아까워서 그러겠어? 할 수 있는 사람 빤히 놔두고 왜 쓸데없는데 돈을 써?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이라도 시켰니? 네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잖아. 아, 왜? 사장님 골프 시중은 들 수 있겠는데 곧 가족들 사람들 골프 시중 드는 건 곧 죽어도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니? 마음을 진정시키고 저는 못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머님은 오히려 비꼬듯이 저를 다그치셨어요. 저는 이런 일 하는 사람 아니다. 대체 날 왜 이렇게 개무시하는 거냐는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막상 뱉으려니까 말이 나오지 않고 눈물이 먼저 차오르는 거예요. 어머님은 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서 재수없게 눈물까지 뚝뚝 흘리냐면서 골프채를 바닥에 툭 집어 던지셨어요. 엄마, 제발 말 좀 가려서 해. 왜 멀쩡한 사람을 캐디 취급을 하고 그래? 같이 골프 치러 가자고 해서 우리 둘 다 얼마나 기대를 하고 왔는데 꼭 이렇게 분위기를 망쳐야겠어? 예비신랑은 당황해서 어머님께 한 소리를 하고 저를 달래주는데 그렇게 엎드려 절받기로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기분이 쉽게 풀렸겠어요. 별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던 아버님이 골프백을 어머님한테 휙 던지시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쪽팔리게 진짜. 아휴. 그리고선 KDP를 하라면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바로 현금을 챙겨주시고 어머님은 아버님 말씀에 꼼짝도 못하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먼저 카트를 끌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싫어하시면서 아버님 말씀엔 또 꼼짝도 못하는 게 어이가 없는 거 있죠. 저도 거기서 더 이상 씨름하기 싫어서 부랴부랴 캐디를 불러서 붙이고 저도 대충 치는 신용만 하다가 같이 저녁 먹고 가자는 아버님의 만류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비 신랑에게서도 계속 연락이 왔죠. 미안하다고. 그날 저녁에 집에 누워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예비 신랑만 처음에 보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앞으로 둘 사이에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서로만 보면서 그런 것들 다 헤쳐나가 보자고요. 그런데 그런 역경이 세상에서 제일 가깝게 지내야 하는 가족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어머님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부하가 치밀고 내가 정말 이 결혼을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게 맞나 싶은데 또 예비 시아버지도 적당한 선에서 제 편을 들어주시는 느낌이었고 예비 신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본인 어머니 행동이 잘 됐다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깍제깍 창피하기도 하고 사과할 줄도 아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쉽사리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제가 쉽게 파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죠. 예비 신랑과 평소에 좋아하시던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인사를 했던 그날부터 저희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참 소탈하고 마음에 든다고 벌써 우리 사위 해가면서 좋아하셨거든요. 그날 예비 신랑은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 시중을 든다고 저희 아빠랑 막걸리를 3병도 넘게 마셔서 다음날까지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약은 약사님이 드셔야 될 것 같다고 직원들한테 타박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근무를 했었대요. 저희 엄마는 아빠보다 더 했죠. 나 결혼 안 하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평생 살면 안 돼? 내가 잘할게. 속도 안 썩이고. 너 이런 말 할 때마다 엄마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는 줄 알아? 너 다른 게 불효가 아니다. 엄마 아빠 앞에서 자꾸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으름장 놓는 게 그게 불효야. 엄마 아빠 죽고 나면 그땐 어떻게 할래? 너 의지하면서 같이 살 사람이라고는 남편밖에 없는 거야. 괜한 소리 하지 말고 꼭 잡아. 좋은 사람 같더라. 말하는 것도 진중하고. 약사 사위 생겼다고 벌써부터 자랑하고 있어. 사람들도 그런 사위 들어오면 우리 한 20년은 더 살겠다고 어찌나 부러워하든지. 온 집안이 저 하나만 조금 참고 양보하면 잔치 분위기인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나서서 초를 치겠냐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짓은 못하죠.
여튼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도 호구같이 그런 일들을 당하고서도 무조건적으로 좋다 좋다 했던 건 아니라고요. 부모님 생각도 하고 다 떠나서 저랑 결혼할 당사자인 예비 신랑 하나만큼은 반듯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저도 판단이 많이 흐려졌던 거예요. 예비 신랑의 끈질긴 사과도 받고 어머님과는 여전히 서먹한 사이였지만 제가 두 눈 꼭 감고 모두를 용서하고 품고 가자 생각하고 나니 저희 결혼이 그때부터 순식간에 빨리 진행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파트 계약까지 다 해주신 상태에서 드디어 고대하던 상견례 날짜가 잡혔고 제가 아직까지 저희 집 얘기를 못했다는 말에 아빠가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내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해주신 상태였죠. 나도 드디어 시집을 가긴 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상견례 장소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먼저 출발하는 게 좋겠어. 6시에 맞춰서 예약하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말씀드린 거지? 많이 늦겠어? 양가 부모님 드릴 선물 픽업은 내가 다 했는데 뭐가 또 모자라? 별건 아니고 꽃다발 시간 맞춰서 예약하려고 미리 픽업 안 해놨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빠듯할 것 같아서 내가 직접 가서 찾아가지고 식당으로 가려고. 퀵으로 받을 수 있는데 모양이 너무 망가질 것 같아서. 알겠어. 혹시라도 늦지 않게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줘. 상견례 자리에 들고 갈 꽃다발 예약이 살짝 꼬여서 가족들과 예비 신랑에게 먼저 상견례장으로 출발하라고 시간 맞춰 가겠다고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서둘러 준비한 덕분에 꽃다발을 찾고 나서도 도착하면 30분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가족들 도착하시면 에스코트 하면 되겠다 하고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계획까지 짜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 그런 계획은 처참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꽃다발을 픽업하고 나서 상견례 장소로 향하고 있는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차가 앞으로 꿀렁하고 흔들리더라고요. 하필이면 그 급박한 시간에 접촉사고가 난 겁니다. 아빠, 나 지금 접촉사고가 나서 아니야, 살짝 부딪혔는데 그래도 보험 처리는 해야 될 것 같아. 시간 맞춰서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것 같은데 아빠 벌써 도착했어? 아직 아무도 안 오셨지? 상견례 약속 시간까지는 30분이 남은 상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보험사가 오자마자 빠르게 사고 처리를 하고 나중에 병원 갈 때나 연락드리겠다고 상대방 명함만 받아서 근처에서 바로 택시를 타서 상견례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기사님께는 저 절대 늦으면 안 된다. 이거 상견례 자리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돼서 공들여 한 화장도 지워지기 일보 직전인데 택시 요금 따블을 내고 뒷자리에 앉아 기사님을 열심히 독촉한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상견례 자리에 도착할 수 있었죠. 시간을 보니 6시 1분, 딱 1분 늦었더라고요. 헐레벌떡 꽃다발을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잔뜩 화가 나서 돌아보지도 않는 어머님과 안절부절 못하는 예비 신랑은 보이는데 아까 도착했다고 하셨던 저희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제가 시간 맞춰서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꽃다발 찾아오다가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요. 빨리 온다고 급하게 왔는데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아무리 1분이라도 늦은 건 늦은 거잖아요. 꽃다발을 내려놓고 저도 고개를 숙여가면서 사과를 하는데 보통 교통사고 때문에 늦었다고 하면 아무리 화가 나도 몸은 괜찮은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물어보는 게 사람간의 도리 아닌가요? 제가 너무 큰 걸 기대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님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외투를 입고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이래서 무식한 애들이랑 인연을 만드는 게 아닌데 넌 대체 어디서 이렇게 못 빼어먹은 애를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와서 내 속을 뒤집는 거야? 야, 너 공순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못 배운 티를 온몸으로 내는 거야? 안 그래도 거지같이 생겨먹은 애한테 내 아들 보내라고 하니까 열받아서 속이 뒤집어지는데 감히 시부모 될 사람을 앉혀놓고 기다리게 해? 네가 먼저 모시러 와도 모자랄 판에 너희 애미애비는 이런 것도 안 가르치든? 엄마, 제발 그만 좀.
너 가만히 있어. 내 입막을 생각하지 마.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이 공순이냐나. 뭐? 교통사고? 딱 보아하니 어디 부러진 데 없이 말짱한 것 같구만. 애초에 교통사고가 나긴 났니? 내가 너 같은 애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늦을 것 같으니까 괜히 머리통 굴려서 교통사고 났다고 해야겠다. 급하게 말 지어낸 건 아니고. 하여튼 난 이런 무식한 애 며느리로 절대 받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너네 집도 마찬가지야. 약속 시간 하나 못 지키는 것 보면 답이 빤히 나오지. 아유, 이 결혼은 없는 일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정리해라. 제가 1시간이라도 늦었으면 이해를 해요. 저 정말 약속 시간에 딱 1분 늦었어요. 아니, 애초에 1분이든 1시간이든 제가 당한 교통사고가 아무리 크든 작든 그걸 이해 못 해줄 사람도 있나요?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도 그게 제 시어머니가 될 뻔한 사람이었지만요. 그 순간 저도 저희 부모님 생각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또 눈물이 차오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대로 예비 시어머니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저희 엄마도 놀라서 아버지를 붙잡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저희 아버지만 쳐다봤죠. 내가 잠시 길을 착각해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설마 이런 교양 없는 인간들이 내 딸 데려갈 사람들이라곤 상상도 못했지. 내 딸이 이 자리에서 당신들한테 그런 소리 듣고 그런 취급받을 사람 아니야. 버러지 같은 것들이 감히 어디라고. 뭐? 공순이? 우리 딸이 일하고 있는 그 공장 주인이 접니다. 어디 저한테도 공돌이라고 해보시죠, 사돈. 네? 여보, 그만해요. 아유, 여기 보는 눈들도 많은데 뒷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약사나부랭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리고 부모가 돼서 얼마나 이룬 게 없으면 자기 자식 하나 약사로 만들어 놓은 게 아주 평생 벼슬인 것처럼. 어이구, 죄송하지만 이딴 부족한 인간들한테 나도 내 딸 넘겨줄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결혼은 이쪽에서 파혼입니다. 정리할 게 뭐 있다고 이쪽 집에서 결혼한다고 뭐 해준 게 있어요? 자네도 아파트에 짐 보내놓은 거 그거 전부 다 빼게. 내 딸 절대 원망하지 말고 다 못 빼어먹은 우리 부모 탓이다 생각하면서 살아. 아마 이딴 집에서 평생 시집 올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다만. 잔뜩 화가 난 아버지에게 아무도 함부로 덤벼들 생각을 못했고 시어머님은 뺨을 붙잡고 파들파들 떨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시어머니 멱살을 잡고 뺨을 치려고 손을 들었다가 잔뜩 쫄아서 손사래를 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소파로 확 내팽개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저희 회사 법무팀에 연락을 했죠. 날쌔. 내가 문자로 식당 주소 하나 찍어줄 테니까 여기 와서 알아서 처리하게. 식당 주인이고 손님들이고 돈이 얼마가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내 돈 한 푼도 뜯어갈 수 없게 알아서 처리하게. 저희 아버지가 정체를 밝히고 아수라장이 된 상견례 자리에서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함부로 덤비면 안 되는 사람이 어느 쪽인지 보여주는 동안 그렇게 저를 깔보고 무시했던 예비시댁 식구들은 입도 뻥끗 못하더라고요. 예비신랑은 다 본인 잘못이라면서 죄송하다고 저희 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면서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제 눈꺼풀에 씌어있던 뭔가가 벗겨지는 기분이 들면서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평생의 반려자라고 믿을 뻔했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시댁 식구라고 평생 모시고 살 뻔했구나. 그동안 절 무시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창피한 건 둘째치고 오늘 이 일이 터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이렇게라도 이 사람들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뒤이어 들어온 회사 법무팀이 나머지 일들을 알아서 다 처리해줬고 아버지의 으름장처럼 그쪽 집안은 합의금 명목으로 저희 집에서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아쉬운 게 생기고 후회가 됐는지 예비시댁 식구들에게서 번갈아가며 사과 전화와 문자가 오고 있지만
전화번호를 싹 다 차단하고 받지 않는 중이에요. 부모님도 결혼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건강한 사람들이랑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오로지 성격만 맞다면 결혼할 상대는 그 집안의 성격까지 봐야 한다는 조금은 비싼 교훈을 얻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앞으로 결혼할 생각은 절대 안 하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새아이의 엄마인 40대 여성입니다. 원래는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강원도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현재는 작은 갤러리를 운영함과 동시에 집안 사업인 리조트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른 집에 비해서 많이 엄하셨어요. 한때는 여기가 군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간을 맞춰서 딱딱 움직이도록 하셨고 통금 시간도 엄격하셨죠. 저희 형제들은 5남매인데 저는 그 중에 막내예요. 다들 막내라고 하면 사랑 많이 받고 자랐겠다고 하시지만 딱히 그런 것도 없었어요. 언제나 저희 집에서는 가족의 규칙이 중요했고 그대로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호텔 및 리조트를 운영하고 계셨고요. 가족 사업으로 전 지역에 골고루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5남매 중에 유독스럽게 가족의 규칙에 반발감이 많았던 아이였어요. 다른 언니, 오빠들은 불같이 화를 내시는 아버지 앞에서 순종적이었지만 저는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귀를 뚫어서 종아리 열대와 함께 한 달 동안 외출 금지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혀 굴하지 않고 염색까지 해버렸죠. 아버지께서는 거의 졸도할 것처럼 놀라시더니 한술 더 떠서 제 머리를 아예 삭발을 하시고는 머리가 자랄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말라고 핸드폰도 압수하셨어요. 언니 오빠들은 사춘기를 유별나게 겪는다고 늘 제 걱정이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크게 싸운 것은 제가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면서부터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은 인문계로 무난하게 진학해 아버지가 추천하는 과를 선택했지만 전 아니었거든요. 너는 뭐가 그렇게 꼬여가지고 아빠가 하자고 하는 일은 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들어 대들길. 내가 너희 잘못되라고 하겠어? 그림 그거 그려서 뭘 먹고 살 수 있다고 고집을 부려. 그림은 그냥 취미로 하면 되잖아. 그걸 업으로 삼아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어떻게 될지 아빠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내가 결정할 거예요. 아빠 마음대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계속 그림인가 뭔가 하고 싶거든 당장 호적 파서 내 집에서 나가. 결국 아버지께서는 강수를 두셨지만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갈 것 같으세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디. 아버지는 그런 저를 정말 쫓아내셨어요. 아버지가 무서우셨던 어머니는 이모 집에 보내서 제발 성질 좀 죽이고 잘못했다고 하라고 하셨지만 전 절대 제 고집을 꺾지 않았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저는 미대로 진학을 했고 집과는 아예 인연을 끊게 됐습니다. 그 이후 부모님을 다시 찾게 된 것은 결혼을 기점으로부터였어요. 미대를 다니는 동안에도 정말 열심히 학비를 벌고 돈을 모아서 해외로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한창 그리고 있을 때 전 남편을 만났어요. 네, 저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로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을 뿐이죠. 하여튼 전 남편은 전시회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었어요. 제 그림에서 무언가를 느낀 사람이라는 생각에 처음부터 저는 호감 가득했었답니다. 그림이 상당히 재밌네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전 이 그림에 담긴 얘기가 궁금하네요. 전시장에 오는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없었던 터라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당시 그리면서 느꼈던 감정,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그리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얘기를 나눴죠.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다른 전시회에서도 전 남편을 만났어요. 같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참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비록 저와는 반대의 성향이 강했지만 말이에요. 저는 즉흥적인 것이 강한 편이라면 남편은 모든 것이 계획적이어야만 해요. 같이 물건을 사러 가도 저는 영수증을 모으지 않는데 전 남편은 하나씩 싹 모아서는 늘 기록을 했죠.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할 수 없는 일을 전 남편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모습마저도 너무 좋았어요. 데이트를 해도 늘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를 했죠. 물론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 눈에는 무척이나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전 남편은 계획을 세울 때도 혼자서 이것저것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늘 제게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떠냐고 동의를 구했죠. 그러면 제가 원하는 부분을 귀신같이 알아서는 데이트를 나갈 때마다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자와 결혼에 확신을 가졌죠.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는 정말이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정말이지 우아함이란 단어를 온 몸으로 표현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세팅은 물론 식사를 하실 때도 소리 하나 없으셨어요. 어머니께서 준비하셨다는 식탁은 광고에서나 볼 법했고요. 많이 낯설죠? 남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평소 생활에서 사람의 품격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입에 들어가는 것 하나도 내 몸에 걸치는 것 하나라도 허투루 하고 싶지가 않네요. 이런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세우게 되더라고요. 평소보다 목소리 톤도 낮아지고 말할 때도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괜히 눈치가 보였죠.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님과 공연을 본다거나 전시회에 다녀오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뭔가 하나씩 걸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전시회를 같이 가서 작품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작가의 이름을 얘기한다거나 공연을 보고 나서도 작품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서 다 아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도 맞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가끔이지만 시어머니께 딱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시어머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저희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비록 쫓겨나듯 나와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끊고 살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문득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남편에게 사실을 얘기했죠. 부모님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난 당신 부모님 돌아가셨다고만 생각했어. 아무리 사이가 나쁘다고 해도 이런 걸 속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전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빨리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할 것 같다며 연락을 해보자고 했죠. 제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고 있자 전 남편은 제 고집은 분명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연락을 드리라고 했어요. 아버지께 연락을 하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혹시나 전화를 받지도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받고 바로 끊어버리시면. 그런 자식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걱정들이 무색하게도 아버지께서는 마치 어제 전화를 하고 또 하는 자식들을 대하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제가 하는 전시회도 몰래 왔다 가실 정도로 저를 지켜보셨더라고요. 차마 나서지는 못하셨지만 말이죠. 저는 결혼할 남자를 인사시키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시 아버지는 인천 쪽에서 새로운 건물을 올리는 중이시라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 계셨기에 당장 그러자고 하셨죠. 남자친구를 처음 보고 난 뒤 아버지께서는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가 아니셨습니다. 제가 어땠냐고 물어봐도 한 번 봐서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고 했지만 이상하게 거리감을 두시면서 불편해하는 눈치셨어요.
아직 30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벌써 결혼이야. 꼭 저 남자랑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싶어. 좋은 사람이고 제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둘이 함께 있으면 편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왜 미뤄야 돼요? 아버지께서는 이번에도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결국 결혼을 축하해 주셨죠. 전 남편은 결혼식을 크게 하면서 많은 분들께 축복을 받고 싶다고 했지만 전 반대였어요. 결혼은 우리 두 사람이 서로 함께 하기로 약속하는 자리잖아. 굳이 사람들을 잔뜩 부를 필요가 있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축하한다고. 그래도 좋은 날인데 그 행복한 기분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전 남편의 말이 이해는 됐지만 저는 끝까지 크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사실 저는 남편에게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 일체 말하지 않았어요. 두 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운영하고 계시는 리조트가 몇 개인지 그런 것들이 제게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것들은 모두 부모님의 재산이지 저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한다고 알리기 시작하면 몰려드는 사람들의 수가 어마어마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그 중에서 과연 저희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반대를 해서 규모를 축소시켰죠. 처음 제가 원했던 만큼은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전 남편은 그럼에도 미련이 남는 모양인지 마지막까지 저를 위해서였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전 남편은 딱히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숫자에 약한 저를 대신해서 통장 관리를 했고 저는 필요한 만큼 전 남편에게 받아서 사용을 했어요. 물론 아껴 써야 한다고 잔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딱히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워낙 금전 쪽으로는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라서 당시에 전 남편이 책임져 준다면 그만큼 편안한 게 있겠나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전 남편의 이런 꼼꼼함이 숨막힐 때가 많았어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은 빨리빨리 소모가 되잖아요. 빨래만 하더라도 하루에 몇 번을 돌려야 하고 기저귀나 분유도 아이가 자라는 만큼 소모량도 늘어났고요. 장난감이나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교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네요. 거기다 제가 첫 아이를 쌍둥이로 가져서 모든 것이 2개씩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어마무지하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의 태도가 아예 달라졌어요. 제가 뭐라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하루 종일 두 아이를 교대로 안고 있으면 손목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하나 사겠다는데 너무하잖아. 보호대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야. 내가 붕대 감는 방법 링크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해봐. 솔직히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따지기도 했지만 전 남편이 하나도 아니고 둘을 갑자기 키워야 하는데 갑자기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느냐고 조금씩만 아껴보자는 말에 결국은 화를 가라앉히고 넘어갔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미련했던 거죠. 전 남편은 그때부터 제가 하는 것들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면서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그 끝에는 늘 우리 가족을 위해서다.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기 때문이다. 부모인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등의 말로 저를 달랬죠. 그러면 저는 발끈하다가도 불편함을 조금만 참으면 되겠거니 싶어서 알겠다고 말했어요. 제 얘기를 들은 첫째 언니는 어릴 때는 그렇게 아버지 하는 말씀에 바락바락 대들면서 말대꾸를 하더니 전 남편이 하는 말에는 알겠다고 대답하는 제가 낯설다고까지 했죠. 그 뒤로도 우리 부부는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특히 관리비가 나오는 날이면 식탁에 펼쳐두고 하나하나 다 지적하기 시작했죠. 여보, 온수가 지난달보다 양이 많이 늘었어. 아니, 이번 달은 30일까지 있는데, 그럼 더 적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전기세는 이게 뭐야? 전기세도 올랐네? 도대체 당신 집에서 뭘 했기에 이렇게 오른 거야? 전 남편은 올랐다고 해도
고작 몇백 원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뭐냐고 제게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여보, 고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정말 찰나잖아. 뭔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면 되는 일인데 자기는 그게 부족해. 왜 한 번을 매번 놓치는 거야? 정말이지 연애할 때도 이런 남자였나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솔직히 같은 평수에 비해서 관리비가 적게 나온 것이라고 적혀 있음에도 남편은 무슨 잔소리를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은 사람처럼 저를 몰아붙였어요. 당연히 저는 그런 전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런 남자가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 정도 차이 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몇만 원씩 달라는 것도 아닌데 너무 깐깐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제가 너무 거세게 나갔는지 전 남편은 잠시 물끄러미 저를 보더니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적은 금액을 괜찮다고 여기다 보면 점점 그 숫자가 커져서 나중에는 몇천 원, 몇만 원도 괜찮다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지금부터 습관을 바꿔보자. 뭐 그런 취지에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내가 너무 정색하고 말해서 그래? 미안해. 내가 나빴네. 말투를 괜히 그렇게 써서 우리 여보 오해만 하게 만들고. 여보, 그래도 내 마음 그게 아닌 거 알지? 전 남편이 이렇게 나오자 오히려 괜히 짜증을 내고 있던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발끈한 사람이 돼버렸죠. 저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썩 좋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식사 모임을 가졌는데요. 항상 사전에 가게를 예약해서 움직였습니다. 오마카세 전문점이나 유명한 파인다이닝 가게들을 종종 찾았죠. 몇 달은 기다렸다가 예약 차례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어요. 물론 시어머님께서 그런 분위기의 가게를 좋아하신 것도 있었지만 전 남편 자체가 그런 가게에서 음식을 음미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 반면 저희 가족들은 좀 달랐어요. 부모님들께서는 따로 가리시는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날 먹고 싶은 것을 외식 메뉴로 정하시곤 했죠. 그래서 저희는 집 근처의 단골집에서 치킨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탕수육을 먹기도 했죠. 어린 시절 줄곧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전 남편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식사를 하러 가서도 깨작깨작거리기만 하고 잘 먹지도 않았어요. 대신 전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배가 고프다고 식빵을 꺼내서 버터를 발라 먹더라고요. 그렇게 배고팠으면 아까 먹지 왜 그랬어? 괜찮다고 안 먹었잖아. 당신은 그런 곳에서 정말 잘 먹더라. 그게 넘어가? 다 쓰러져가는 그런 가게에서? 저는 오래된 단골집이라 외형만 그럴 뿐 맛도 있고 위생도 신경 쓰는 곳이라고 했지만 전 남편은 진절머리를 치면서 그런 곳에서 음식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여보, 단골 좋지. 오랫동안 먹었으니까 입맛에도 잘 맞을 거고. 그런데 상상을 해봐. 우리 아이들에게 치킨을 먹이고 싶은데 주변에 깔끔한 가게들 다 두고 그런 곳에 들어가서 애들 앉혀서 먹일 수 있겠어? 그런 자신이 상상이 가? 나는 절대 못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곳에 있다는 그림을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고. 당신 안 그래? 솔직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터라 전 남편의 말에 놀라기는 했어요. 제가 멈칫하는 것이 보이자 전 남편은 더 열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좋은 환경만 제공하고 싶다고 말하며 다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죠. 저는 알겠다는 말이 쉽게 나오진 않았지만 전 남편의 걱정이 이해가 간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알겠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반복되자 정말 제가 나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은 생각도 안 하고 아껴 쓸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아이들 청결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람, 딱 그런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나중에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지만 전 남편은 이런 식으로 저를 조종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 남편의 행동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어버이날 때문이었어요.
아마 대다수의 집도 비슷하겠지만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부부도 당연히 용돈을 드리기로 했어요. 전 남편은 자신이 알아서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늘 그랬듯이 당연히 알아서 했을 텐데 굳이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을까 했죠. 어버이날이 지난 지 일주일이 됐나요? 전 남편은 제게 자기 대신 차를 정비소에 좀 가져다 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기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어려운 일도 아니었던 터라 흔쾌히 알겠다고 말하고는 차 정비소로 가져갔어요. 차에서 내리려는데 혹시 중요한 것들이 차에 남아있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내부를 깨끗하게 종이 가방에 담아서 나왔죠. 무슨 노트들도 있었고 영수증도 있었죠. 꼼꼼한 남편이 영수증을 이렇게 그냥 방치할 일은 없는데 싶으면서도 어떤 영수증일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슬쩍 봤더니 이미 금액에서부터 깜짝 놀라 넘어가겠더라고요. 50만 원에 70만 원에 무슨 금액들의 단위가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영수증의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술집이더라고요. 저에게 그렇게 아껴 써야 한다고 하던 전 남편이 따로 이렇게 술집에서 돈을 펑펑 쓰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총 3권이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가계부였어요. 요즘 다 어플로 쓴다고 하던데 무슨 사람이 가계부를 이렇게 노트에다 쓰나 싶어서 잠깐 헛웃음이 나왔죠. 그리고 가계부에는 영수증을 붙여두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은 다 하나하나 내역을 손으로 썼더라고요. 그런데 내역이 좀 이상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 밑으로 들어간 돈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이들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이유식 비용, 어린이집 비용, 아이들 키즈카페 방문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죠. 생활비를 주면서 꼭 영수증을 받아서 달라고 하던 것이 이런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 싶어서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꼼꼼함에 놀라기도 했지만 가계부를 이렇게 아이들용을 따로 쓰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또 다른 가계부는 회사에서 쓰는 돈인 것 같았습니다. 다들 술집에 골프 연습장에 비슷비슷하더군요. 특히 누구와 만났는지도 기록이 돼 있어서 방금 찾은 영수증도 확인해보니 떡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남편은 영업직이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았습니다. 노트에 적힌 사람들 중 일부는 저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아버지와 오래된 친구도 계셨고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분도 있었죠. 제가 본 금액은 그나마 노트에 적힌 것에 비하면 적은 편이었습니다. 100단위나 많게는 1000단위도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접대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노트를 펼쳐보고는 너무 놀라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 노트에는 그동안 시댁과 처가에 들어간 돈이 적혀 있었죠. 달마다 보내드리는 용돈과 기념일이나 명절에 챙기는 금액, 그리고 그 중에는 선물도 적혀 있었어요. 물론 이런 내역 자체를 따로 적었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지만 진짜 제가 놀란 점은 그 금액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시댁에는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어버이날에는 시댁에는 무려 300만 원을 드리면서 저희 집에는 고작 30만 원을 용돈이라고 드렸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한두 푼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무려 10배의 차이라니 이렇게 차이가 나게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죠. 저는 노트를 앞으로 넘기며 이전에는 어땠는지 확인했습니다. 명절에도 생신에도 금액은 늘 그대로더라고요. 저는 노트를 갈게 찢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꾹 참고는 남들이 볼까 빠르게 3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손이 떨리고 할 말이 없었어요. 물론 전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저 자신을 향한 분노가 컸습니다. 단순하게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서 전 남편이 마음대로 하게 두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죠. 그동안 뭐 했나 싶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 전 남편이 차량 정비는 어떻게 되었냐고 묻는데 표정 관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애써 무덤덤한 척 하려고 노력했죠. 당장이라도 이게 뭐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냥 덤벼들었다가는 평소처럼 저만 나쁜 사람이 되고 끝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계부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파악하고 나서 얘기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세상살이가 그렇듯이 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의 다짐과는 상관없이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전 남편은 회사에서 좋은 고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샀다고 하면서 아이스박스를 3개나 들고 퇴근을 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먹고 나머지는 시댁과 친정에 드리면 된다고 했죠. 거기 이름 적어뒀으니까 여보가 시간 날 때 좀 가져다 드려.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우리 집 아이스박스 하나를 뜯더니 우리 가족들 먹을 것이라고 하면서 고기를 보여주더군요. 마블링이 환상인 한우였습니다. 부위별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흔히들 많이 보는 부위부터 특수 부위라고 해서 낯선 부위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마블링 줘봐. 예술이지 않아? 이런 건 석쇠에다가 구워 먹어도 좋지만 철판 요리로도 정말 맛있을 거야. 진짜 아깝다. 집에서 철판 요리 해먹기는 좀 힘들겠지? 전 남편은 약간 들뜬 목소리로 신나게 말했어요. 저는 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시댁과 친정에 보내는 저 박스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시댁 표시가 되어 있는 박스를 뜯었어요. 테이프 뜯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전 남편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확인은 해야지. 당신 말대로 귀한 고기인데 이상이라도 있으면 큰일 나잖아? 내가 다 보고 포장한 거야. 확인한다고 했는데 뭘 자기가 다시 봐. 나 못 믿어? 내가 어른들께 드릴 고기를 허투루 골랐겠어. 아마 평소였다면 믿는다고 말하면서 넘어갔을지도 모르지만 낮에 장부를 본 이상 그런 마음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뜯은 박스에는 방금 열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가 의심스러워서 열어본 거야. 다 똑같은 고기야. 설마 내가 다르게 준비했겠어? 괜히 확인해서 다시 포장해야 되잖아. 여보 왜 그래? 낮에 무슨 꿈이라도 꾼 거야? 갑자기 이건 왜 뜯어? 전 남편이 투덜거리면서 아이스박스를 닫는 데 집중하는 사이 저는 전 남편 쪽에 있는 친정 박스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전 남편이 빨랐어요. 아까와는 전혀 다른 힘으로 이것까지 왜 열어보려고 하느냐면서 방금 보지 않았느냐고 외쳤죠. 강경한 전 남편의 태도는 제 의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보자고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숨겨? 그냥 열어만 보자는데? 아까 확인했잖아. 다 같은 고기인데 뭐하러 굳이 확인을 해서 일을 만들어? 자꾸 이렇게 나 못 믿으면 곤란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전 남편을 밀쳐내고 아이스박스를 뜯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스 뚜껑을 여는 순간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어요. 박스 안에는 대패 삼겹살 몇 봉지가 들어있을 뿐이었죠. 저는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바로 단지 아래에 있는 마트의 가격표가 떡하니 붙어 있었죠. 전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똑같이 준비한 거니? 네 눈에는 이게 한우로 보여? 그냥 삼겹살도 아니고 고작 100g당 1,300원 정도 하는 대패 삼겹살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을 했어. 심지어 이걸 나더러 가져다 드리라고까지 해? 넌 우리 부모님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보 잠깐만.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어. 내 말 듣고 나면 당신도 이해할 거야. 전 남편은 어떻게든 저를 진정시키려고 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디 해보라는 듯이 허리에 손을 얹고는 가만히 전 남편을 노려봤죠. 당신도 아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어디 아무 고기나 드시는 분이야. 한우만 고집하시는데 당연히 선물할 때도 한우를 드려야지. 다른 고기는 비려서 못 드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아니잖아. 후질근한 가게에서 만든 치킨도 드시는데 굳이 무슨 한우까지 드려.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드실 분이. 그리고 두 분 다 대패 좋아하시잖아. 나는 그냥 좋아하시는 고기 많이 드시라고 준비했지. 그게 고기한테도 좋을 거고.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뭐? 고기 맛도 모르고 드셔? 우리 부모님이 한우를 드시면 그건 한우한테 죄 짓는 일이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우리 엄마고 아빠야. 당신 장인 장모고 아이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라고. 그런 분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여보, 잘 생각해봐. 실제로 두 분은 대패 삼겹살을 사다가 주셔도 좋다고 드실 분이야. 딱 그 수준이신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겨우 한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교 전공서적을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준비한 거야. 여보가 내 마음 몰라주면 나 많이 서운해. 저는 전 남편의 어처구니 없는 비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화가 났죠. 이 남자는 지금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고는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잠자마자 전 남편은 자신의 얘기에 동조한다고 생각을 한 건지 제 어깨를 감싸 안고는 조용히 다독이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솔직해지자고. 우리 어머니하고 장인 장모님하고 누가 봐도 레벨 차이가 나잖아. 외모는 물론이고 평소에 하고 다니시는 것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요즘 세상에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지만 난 그래. 돈도 쓸 데가 따로 있는 거고 그 쓸 때도 격조에 맞게 수준에 맞게 써야지. 정말 제대로 썼다고 생각해. 당신 내 말 이해하지? 전 남편의 손이 닿는 곳에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이 기분이 나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는 그대로 그의 뺨을 내리쳤어요. 집안 가득히 철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쪽도 마저 내리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제 손목을 붙들고는 무서운 얼굴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찔렀죠. 격조? 그래, 너는 그렇게 사람이 격조가 있어서 어른들을 그따위로 대하니? 레벨 차이? 네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나불거리고 있어?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야. 너 크게 후회하는 거야. 알아? 전 남편은 제 말이 우습다는 듯이 어깨까지 들썩거리며 웃더니 저더러 뭘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리조트? 펜션?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제대로 말도 못하는 거 하나 운영한다고 뭐라도 되는 것 같아? 진짜 내가 이래서 결혼을 망설였는데 그래도 가르치면 사람 구실 하겠거니 싶어서 걷어줬더니 하는 행동이 고작 내 얼굴에 손을 올려? 어릴 때 쫓겨나서 아무리 본 데도 없이 자랐다고 하지만 진짜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야? 저는 마치 제가 자기 학생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전 남편을 보자 더 이상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도 아이들도 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는 급한 것만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전 남편은 이대로 나가면 정말 자기랑 다시는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아이들 역시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죠. 저는 소송을 해서라도 아이들은 제가 키우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흥분을 최대한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지만 핸들을 쥐고 있는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집을 나선 저는 큰오빠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조카들과 수영장에서 놀고 와서 그대로 뻗었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큰오빠에게 그간의 일을 얘기하고 이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죠.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던 오빠는 묵묵히 어깨만 두드려주고는 편하게 있으라고 하더군요. 이후 전 남편은 몇 번이나 아이들을 내놓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서 당장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유괴라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큰오빠네 집에 있으며 저는 양육권은 죽어도 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전 남편은 코웃음을 치면서 아이들을 키울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양육권을 주장하느냐고 비웃더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그럼 내가 너그럽게 용서해 줄 테니까 잘 생각해. 이번 기회 두 번은 없어. 생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양육권은 내가 못 지킬 것 같아?
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양육권, 친권 가져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과한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마. 그럴 일 없으니까. 당신 크게 실수하는 거야. 내가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 지금 이 순간을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거야. 알아? 저는 전 남편의 경고에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킬 자식이 있는 엄마잖아요.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저는 전력을 다해서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는 당장의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더군요. 프리랜서가 아닌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저는 결혼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던 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강릉에 있는 선배인데 저한테 갤러리를 좀 맡아서 운영해달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었거든요. 저는 바로 강릉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했죠. 나름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부모님께 들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잔뜩 화가 나신 얼굴로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셨어요. 양육권 때문이라도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줘야 돼요. 그래서 강릉의 선배 갤러리 일을 돕기로 했어요. 강릉? 강릉까지 내려갈 생각이냐? 애들이랑 다 같이? 아버지께서는 눈을 감고 한동안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치면서 생각에 잠겨 계셨죠.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조금도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강릉에 리조트 3개가 있어. 그거 네가 맡아라. 경제권이 중요하다며? 그럼 확실하게 눌러줘야지. 감히 내 딸한테서 아이들을 뺏어갈 생각조차도 못하게. 그리고 변호사는 당장 바꿔. 내일 봐주는 사람 있다. 연락해 뒀으니까 그쪽이랑 해. 거기도 이혼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다고 하니까. 변호사 일은 감사하지만 아버지, 저 사업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 큰일은 더더욱 못하고요. 갤러리 일로도 충분해요. 어차피 직접 관리하는 사람 다 따로 있어. 실무자들이 일 잘하도록 챙겨주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래. 그리고 이번 기회에 배워보면 되지.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부터 먹는 게냐? 그런 생각으로 자식은 어떻게 지키려고? 그리고 그놈한테 뭐라도 돌려줘야 할 것 아니냐? 바보같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생각이야?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는 아버지께 따로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저를 안쪽 서재로 부르셨죠. 저는 전 남편의 가게 중에서 회사 일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보시더니 좀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그 장부에 적힌 이름을 하나하나 짚으시더니 직접 물어보자고 하셨죠. 저는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기에 살짝 긴장이 됐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큰오빠 또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아버지께서는 가타부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저더러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라고만 하셨고요. 저는 장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적힌 금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눈에 띄게 당황하더니 도대체 그 사진은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었어요. 남편 차에서 발견한 장부 찍어뒀어요. 이 숫자들 의미하는 게 여기 적힌 대로 골프 연습장이나 술집에서 사용한 금액은 아닌 거죠? 지금 이렇게 놀라시는 것 보니까 다른 의미가 있는 거네요. 남자분은 이런 장부를 따로 두고 있었냐며 그럼 그렇지 호락호락한 놈은 아니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옆에서 거들어 주셨어요. 그분이 알려주신 얘기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장부는 회사 일과 관련된 것은 맞았어요. 다만 거기 적힌 것은 평범한 접대비가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오고 간 더러운 뒷돈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단위가 100만 원 아래인 것들은 진짜 접대를 한 것이 분명하고 단위가 큰 것들은 아마 뇌물이 오고 간 정황이었죠. 골프 연습장이나 술집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마저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아무래도 검찰을 만나봐야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라고 하시면서 그 사이에 본인도 일을 하나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속셈이냐고 물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냥 딸아이 마음을 상처 준 사위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을 뿐이라고 하시면서 그냥 저에게는 소송 관련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꾸미시는지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가 있는 곳을 알았는지 강릉의 갤러리로 찾아왔더라고요. 수염도 안 깎았는지 지저분한 모습이었죠. 저는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오냐고 했지만 전 남편은 다짜고짜 정체가 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며 갤러리 뒤편으로 전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너 정체가 뭐야? K리조트 사장님과 어떻게 아는 사이야? M호텔은, S리조트는 거기를 네가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건데 너랑 무슨 관계야?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호텔이며 리조트의 이름은 전부 다 아버지가 관리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무엇 때문에 궁금해하는지 물었지만 전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제 팔을 쥐고 흔들면서 빨리 얘기를 하라고 닥달이었죠. 어제까지 멀쩡하게 계약했던 곳들인데 다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계약 해지를 요구했단 말이야. 다들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데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준비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리조트 내부에 들어가는 소품들을 아버지께서는 알게 모르게 전 남편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계셨거든요. 사위 어깨에 힘주고 다니라는 뜻에서 하셨는데 이제는 헤어지게 됐으니 더 이상은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겠죠. 저는 피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숨기는 거? 있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얘기 못했던 사실. 있어. 왜? 알고 싶어? 당신이 방금 말한 리조트며 호텔들 다 누구 소유인지 알아? 그거 전부 다 우리 아버지 소유야. 당신 레벨이 어떻고 품격이니 격조니 얘기하면서 무시했던 우리 아버지 소유라고. 됐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다 장인어른 소유라니. 그 많은 리조트며 호텔이 전부? 이제 와서 내가 뭘 더 숨겨야 하는데? 왜? 안 믿겨? 그럼 가서 물어봐. 오너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야. 제 말이 끝나자 전 남편은 얼굴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기분에 뿌리치려고 했지만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는지 제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여보, 내가 다 용서할게. 뭐 화가 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조심만 하면 되니까 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해줄 테니까 우리 이혼 없던 일로 하자. 우리 잘 지냈잖아. 안 그래? 그냥 지금처럼 지내면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장인어른께 말 좀 전해줘. 우리 회사랑 독점 계약하자고. 너 미쳤니? 정신이 막 오락가락해? 지금 이 상황에서 겨우 한다는 말이 뭐? 그 어느 때보다 멀쩡하지. 그러니까 지금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잖아. 이 순간 이후로 나는 싹 다 잊을 거야. 당신이 한 행동 어때? 고맙지? 그러니까 아버님께 가자. 어서. 저는 이 미친 인간이랑은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사람을 불러 전 남편을 끌어내라고 했죠. 하지만 전 남편은 쉽사리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양보를 하는데 왜 이러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 무슨 양보를 해? 용서? 지금 날 용서한다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란 증거야. 정말 우린 끝이야. 알겠어?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그 회사에 있는 한 당신 회사의 제품은 절대 쓰지 않겠다고 회사에 얘기해 둘 테니까 어디 한번 잘 버텨보라고. 남편은 끌려가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안 된다고 발버둥을 쳤죠. 하지만 저는 손톱만큼이라도 남아있던 모든 감정이 단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검찰을 찾아가 남편이 썼던 가계부의 사진을 넘겼어요. 다행히 작은 오빠의 지인이 검사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죠. 저는 뇌물을 주고받은 흔적으로 추측이 된다고 하면서 그날 아버지께 불려와 모든 사실을 고백했던 분의 음성 파일도 넘겨드렸습니다. 검사님은 곧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의 회사도 찾아갔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변호사도 함께 말이죠. 물론 저의 목적은 전 남편에게 한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해요. 이 더러운 거래를 하는 곳의 제품은 앞으로 단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회사에서는 상당히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이런 더러운 일을 하면서 회사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덧붙여 전 남편이 담당자로 있는 그 어떤 리조트에서도 이곳과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죠. 장부의 존재는 정말 회사에서도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제게 이 장부의 실물은 누가 가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장부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가요? 이 사실을 누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저는 지금 이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오는 길입니다. 증거가 될 만한 음성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곳을 찾아온 것은 아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현명하신 판단 기대하죠. 회사를 나오는데 어디를 다녀오는 건지 전 남편과 로비에서 마주쳤어요. 전 남편을 엄청 반갑다는 듯이 큰 소리로 여보를 외치며 다가오더군요. 혹시 몰라 아버지께서 붙여주신 가드들이 남편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거리를 벌려주었고요. 전 남편은 자기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하느냐며 제게 친근한 척을 하는데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여보, 여기 어쩐 일이야? 혹시 아버님 오셨어? 아버님이 해결해 주라고 하셨구나. 그렇지? 저는 그런 일은 꿈에서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전 남편의 얼굴로 장부 사진을 던져주었습니다. 남편은 유심히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죽어가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아는 거야? 어디서 봤어? 설마 이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닌 건 아니지? 이건 극비 문서야. 외부로 방출되면 안 되는 정보라고. 여보, 말 좀 해봐. 여보! 전 남편은 이 장부의 의미를 제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기밀이니 뭐니 말을 가져다 붙였습니다. 검찰에도 여기 회사에도 다 얘기했어. 당신의 죄목은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네. 죄목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뇌물에 횡령에 정말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 싶어.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은 꿈도 꾸지 마. 그런 범죄자 새끼한테 내 아이들이 자라는 꼴을 보고 있을 것 같아? 양육권은 물론 친권까지 다 가져올 거야. 각오해. 저는 망연자실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전 남편을 두고 당당히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전 남편이 저지른 범죄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바탕 크게 치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회사 돈을 마음대로 돌려 쓴 것은 물론 접대비 명목으로 회사에 납품하던 하청 업체들에게서도 돈을 갈취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중에는 진짜 전 남편에게 뇌물을 챙겨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혹시나 피해를 볼까 싶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전 남편에게 돈을 뜯긴 사람들이 더 많다고 검사님이 알려주셨어요. 도대체 이런 남자와 어떻게 살아온 것이냐고 작은 오빠가 불같이 화를 냈죠. 전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난 것은 당연했고 여러 곳에서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해요. 가장 큰 피해자인 회사 측은 당연했고 하청업체에서도 그간의 일들을 다 폭로하며 전 남편을 고소한 상태였고요. 검사님의 말씀으로는 징역이 무겁게 떨어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워낙 중범죄의 규모가 크다 보니 1년, 2년으로는 끝날 것 같지 않다고 말이죠. 이 일을 모두 알게 되신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으로 쓰러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좀처럼 깨어나지 않으셔서 걱정했는데 깨어나셔서는 전 남편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다고 아들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아끼셨는데 이번 일이 큰 충격이었는지 완전히 잊으셨다고 해요. 당연히 저도 저희 아이들도 기억을 하지 못하셨고요. 아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이모님이 오셔서는 모시고 나가셨답니다. 저희 이혼 소송은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배임, 횡령, 뇌물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제게 유리하게 적용이 됐죠. 당연히 제가 장담한 대로
친권도 양육권도 다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흔적은 조금도 남기고 싶지가 않았기에 호적 정리도 깔끔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했죠.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일을 준비하면서 저는 뱃속에 새 생명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신경 쓸 일이 많아서 5개월이 되도록 모르고 있었던 거죠. 부모님께서는 두뇌도 어떻게 자기 몸이 달라지는 것을 모를 수 있느냐고 기함을 토하셨지만 당시에 저는 전 남편과의 일을 정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변명을 했죠. 변호사님은 새로 태어날 아이를 포함해서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한다는 서류를 다시 작성하고 전 남편한테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전 남편은 새로 태어날 아이가 있다는 소리에 그 아이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 이혼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전 남편은 징역이 확정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됐죠. 다행스럽게도 이혼 이전의 성립이 돼서 재산 분할은 챙길 수 있었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 남편이 벌어온 돈은 하나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경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은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전 남편이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고 양육비 차원에서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제 결혼 생활은 다 정리가 됐어요. 바보같이 조종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저냥 지냈던 지난 생활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당하고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랑에 눈이 멀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순간의 안락함에 익숙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2번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두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또 다른 사랑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같아서는 남자라고 하면 진절머리가 나거든요. 아마 한동안 저는 여자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서 어깨 펴고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랍니다.